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영준입니다. 갈수록 불안감이 커지고 속은 타들어갑니다. 강진에서 실종된 여고생, 오늘로 수색 일주일째를 맞았습니다. 주변 정황은 한결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남성, 그러니까 아버지의 친구라는 사람을 용의자로 꼽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정적 단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력을 총동원해 지금도 이 여고생을 찾고 있습니다. 뉴스파이터도 이 여고생이 반드시 무사히 돌아올 거란 믿음으로 잠시 후에 이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2일 금요일 뉴스파이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실 네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인철 변호사, 심리상담 전문가 박상희 소장, 그리고 MBN의 홍순빈 아나운서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정말 이 사건도 끔찍하고 분통 터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에서 있었던 33명의 사상자를 냈던 방화 사건. 이 방화 용의자의, 방화 피의자의 끔찍한 그리고 치밀한 범행 행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그렇습니다. 지난 일요일이었죠. 17일 밤에 이 남성이 이제 불을 저지르는 바람에 33명의 사상자라는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 피의자가요, 불을 지르는 과정에서 이 피의자도 화상을 입어서 이제 한 차례 조사를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 뉴스파이터 시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 남성에 대한 추가 조사 과정에서 이 남성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어제 또다시 공개된 CCTV 영상인데요. 지난번에 그 이 남성이요, 이 정박된 배에서 기름을 훔쳐가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었잖아요. 그 기름을 훔쳐서 이 남성이 지금 왼쪽 손 20리터 분량의 기름을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이 담긴 이 CCTV 영상이 공개가 된 겁니다. 네. 저 남성이 향한 곳은요, 이 피의자가 불을 저지른 건물 맞은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이었는데, 네. 이 기름을 들고 바로 불을 저지른 게 아니라 3시간 30분 동안 저기에 가서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왜 바로 향하지 않고 뭔가 불만이 있고 뭔가 이유가 있었다면 왜 바로 그 유흥 지점으로 향하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로 기름통을 들고 들어갔을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이 부분도 남성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법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남성이요, 이 주점에 10시부터 손님이 많아진다는 걸 알고 10시에 손님이 가장 많다는 사실을 알고 아하. 10시까지 3시간 30분 동안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다리다가 10시가 되어서야 이 주점 정문에 가서 불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수정 교수님, 네. 이 부분은 엄연한 계획범죄라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계획범죄로 보입니다. 지금 이 사람 진술, 지금 네. 이제 수사 과정 중에 나온 진술들을 보면 네. 결국 이제 20리터를 가지고 이제 3시간 반가량 기다렸다. 왜 기다렸냐? 사람들 많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하하. 그리고는 이 불을 지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다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대걸레로 출입구를 막았어요. 하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당초에 처음에 뭐 이 주점 주인이 20만 원 술 먹었는데 뭐 10만 원 밖에 없어가지고 그 나머지 1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서로 다툼이 있어서 우발적으로 이제 불을 저질렀다는 동기는 온데간데 없고, 아. 지금 사실은 좀 더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실은 아주 계획적으로 기다리기까지 했다, 이렇게 이제 정황이 나오고 있죠. 네. 지금 경찰이요, 이 방화 피의자를 상대로 추가적인 조사를 했더니 대걸레도요 미리 준비했답니다. 대걸레를 양쪽 손잡이, 문 여는 손잡이에 손잡이 한쪽에 비닐봉투로 묶었다가 불을 지른 다음에 다른 한쪽에도 걸어서 묶었다. 박상희 소장님, 너무나도 이걸 그냥 머리로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잔혹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 사람들에게 이제 기자들이 죄를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네,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을 하고 그다음에 계획하셨습니까? 네, 뭐 굉장히 뭐 착한 일을 했을 때 대답인 것처럼 하더라고요. 그때 아, 이 사람은 정말 죄의식도 없고 아주 마음을 먹었구나. 4시간이나 기다렸다는 겁니다. 지금 기름을 들고 네. 분노라는 것은 사실 시간이 한 너무너무 화가 났을 때 참아내면 한 몇 분만 좀 참고 심호흡만 해도 좀 가라앉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4시간이나 있었다는 것은 일시적인 분노라고 볼 수 없고 완전히 그냥 마음을 먹고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아하. 정도의 행동인 거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10시가 되면 사람이 많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건너편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상당히 그 고의성을 가지고 가장 사람이 많을 때 내가 저 사람들의 해를 가리라. 거기에 있던 사람은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굉장히 사악한 마음을 품고 오랫동안 기다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행을 어떻게 저지르게 됐는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피의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은 일찌감 던졌는데 그 10시에 불을 지른 이유가 뭐냐 라고 질문했더니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에 불을 지르기 위해서 10시에 했다라고 평상시에 그 집 단골이라 자주 가요. 그래서 10시에 자기가 그 손님이 가장 많이 온다 이런 것을 알고 있어요. 항상 자기가 자주 가는 사무실 앞에서 휘발유 통을 안에 넣어 있다가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10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인철 변호사님, 이 사람의 진술입니다만 어쨌든 방화의 이유라고 믿기에는 귀를 의심할 정도로 너무너무 잔혹하고 고의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단돈 10만 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하. 10만 원 더 나왔다고 해서 애꿎은 사람들을 저렇게 참혹하게 진짜 죽일 수가 있는 거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악마예요, 악마 이 사람은요. 아하. 표현하면. 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보면요. 네. 이 극단적인 인명 경시의 경우에 최고 형량이 이제 22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내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경찰도 이 사람은 살인죄보다는 더 형량이 높은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를 적용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건조물이나 집 같은 데 이제 불을 지르잖아요. 네.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 알면서 불을 지른 경우에는 이건 살인죄보다 더 중한 범죄로 처벌받아요. 네.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이거든요. 네. 저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꼭 우리 재판부에서 우리 검찰에서 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명 경시잖아요. 네. 좀 형을 엄격하게 아주 엄하게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앞서 홍순빈 아나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방화 피의자도요, 방화를 하는 과정에서요, 자신도 지금 이 온몸의 70% 정도의 지금 화상을 입은 상태라서 일단은 경찰도 치료가 먼저이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게 하면서 추가적인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신 70%의 2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감 생활이 지금으로서는 힘들다고 판단해서 치료를 마치면 앞서 이인철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와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데 이런 가운데요. 물론 어느 목숨 하나 귀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3명의 안타까운 사망자 중에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우리 귀에 익숙했던 이름이 한 분 계시다면서요. 네, 이 3명의 사망자 중에 개그맨 김태호 씨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하. 개그맨 김태호 씨 91년에 KBS 개그맨으로 데뷔를 해서요. 뭐 6시 내 고향, 코미디 세상만사 등으로 이제 얼굴을 알리고 개그맨 활동을 해오다가 최근에는 그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역의 행사 아시죠? 그런 행사 가서 행사 활동을 하다가 네. 이날 이 지역에서 그 자선 골프 대회 사회를 맡았다고 해요. 그래서 낮에 사회를 이렇게 한 차례 이렇게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인들과 뒤풀이 자리를 네. 이 불이 난 주점에서 가졌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주점에 온 지 10분 만에 화재가 발생해서 이 개그맨이 숨졌다고 하는데 어제 또 발인식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제 발인식 현장에 뭐 개그맨 원로 선배들, 후배들, 뭐 조문식 씨, 엄영수 씨를 비롯해서 뭐 후배 같은 경우에는 이상호 씨, 이상민 씨, 또 류근지 씨, 뭐 오나미 씨 등 개그맨들도 이제 개그맨 후배들도 이 자리에 참석해서 고인을 기렸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김태호 씨가 이 군산 화재로 사망했던 기사를 접했을 때는 이 누구지? 잘 얼굴이 안 떠올랐는데 얼굴을 참 이런 말씀 참 송구합니다. 얼굴을 보니까 이분이구나.
저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방송에서 뵀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개그 프로그램에서는 그렇게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그 또 이 교양 프로그램에서 여러 재치있는 입담을 과시했던 그런 김태호 씨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박상혜 소장님 그런 네. 동료 연예인분들도 다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상을 보면은 보이지만 굉장히 풍채도 좋고 외모도 훤칠하시고 네. 건강해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코미디를 굉장히 사랑해서 방송 코미디 협회 사무국장을 지내기도 했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부인과 두 딸과 단란한 가족을 이루고 아이고, 있었다는 세상에. 거예요. 지금 51세 한참 일하실 나이인데 네.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셨죠. 네. 지금 이용식 씨, 심진아 씨 이렇게 코미디언 선후배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고 SNS에 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용식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제발 꿈이라고 얘기해달라고 그러니까요. 나에게 전화를 달라고 우리는 아직도 대중에게 너무나 웃음을 줘야 한다. 이렇게 안타까운 글을 올리셨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산 화재로 목숨을 잃으신 분이 3분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분 하나 귀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김태호 씨 관련해서도 지금 연예계에서도 이런 비통함이 지금 잇고 있다, 애도가 줄을 잇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지금 시각이 9시 31분을 이제 방금 넘었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를 파헤치고 이슈를 터뜨리는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여러분께 깜짝 뭔가 관심을 좀 집중시키려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얘기로 저희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0대 남성. 네, 괜찮습니다. 오늘 좀 괜찮습니다. 금요일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 이인철 변호사님, 네. 사실 이제 부부간에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데 참 이 부분은 끔찍하지만 또 그 가운데 또 안타까움도 있어요 지금. 네, 참 이런 일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상담하면 네. 종종 발생. 참 안타까운 일이면서도 좀 충격적인 일인데요. 네. 40대 남성하고 30대 여성하고 이제 사실혼 관계에서 이제 동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하, 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살았는데 이 남성이 좀 평상시에 술을 많이 마시고 늦게 들어온 일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좀 화가 났겠죠. 아하.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남편을 기다리면서 이제 컵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남편이 또 막 이제 심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만 좀 먹어라, 돼지야. 네가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돼지가 되는 거다. 아하.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빨래 건조대를 그냥 넘어뜨렸어요. 아. 그러니까 남성이 또 화가 나가지고 여성을 수차례나 폭행을 합니다. 하하. 폭행을 하니까 여성도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네. 자신을 또 너무 맞을 것 같아서 부엌에 가가지고 흉기를 집어들었어요. 아이고. 흉기를 딱 집어드니까 남성이 놀라는 게 아니라 자, 너 그거 들어서 나 공격 못할 거다. 쫄리냐? 그래서 네가 뭐 어쩌고저쩌다 이렇게 욕설을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여성이 그 말을 듣고 격분해가지고 그 흉기로 한 차례 남성을 공격을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남성이 이제 쓰러져가지고 이제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네. 이 여성이 바로 119에 신고를 했어요. 아하. 근데 그 다음 날 오전 3시 40분에 남성이 사망을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저 싸움, 부부간의 다툼이 일어나기까지 과정이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이인철 변호사님 분명한 범죄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검사는 어쨌든 이 남성이 사망했기 때문에 여성을 살인죄로 기소를 했어요. 아하. 근데 여성과 여성의 변호인은 살인죄가 아니라고 주장했겠죠. 뭐 정당방위를 주장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죽일 의도는 없었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는데 우리 법원 1심에서는 살인죄가 아니라 그보다 좀 약한 단계인 상해치사죄로 인정을 해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과 여성 모두 다 항소를 했는데 네. 2심에서도 역시 1심이 잘못된 게 없다고 해서 1심을 유지해서 네. 상해치사죄로 3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아하. 사실 이 두 사람 부부는요 2009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면서 2012년 7월에 결혼 3개월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 뒤면은 우리의 그냥 생각대로라면 뭔가 신혼여행도 갈 수 있고 뭔가 단꿈에 젖어 살 수 있는데 오히려 그때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에
국민참여재판 지난해 12월에였죠.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는데 법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해 치사 혐의로 3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네네.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 네. 이 남성이 사망한 그날 있잖아요. 네. 이 여성이 이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거를 그날 알았던 겁니다. 하하. 굉장히 안타까웠던 네. 사건이죠. 그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네. 검찰은 살인죄를 물으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살인의 고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네. 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 한 번을 찔렀는데 사람이 사망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급소를 노려서 찔렀으니까 그거는 고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제 국민참여재판이라서 지금 아마도 일반 시민들이 참여했던 것 같은데요. 네. 9명 중에 6명이 이거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아. 그래서 이제 상해 네. 그리고는 결국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치사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사실 물론 국민참여재판이니까 배심원의 판결을 재판부가 이제 참조는 합니다만 국민참여재판에서 그런데 박상희 소장님 네. 물론 추정입니다만 배심원들의 어떤 생각 판단을 추정해 보는 겁니다만 이 다툼 과정이 즉 여성이 정말로 어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런 우발적 극단적 행동을 했을 만한 어떤 충분한 사유가 됐다. 그런 참작을 했다. 그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이 부부가 될 뻔했잖아요. 네. 결혼하기 3개월 전이고 아까 이제 인채 변호사님 얘기하셨다시피 여성이 하필이면 또 그때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기잖아요. 네. 3개월 후면 결혼을 해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또 아이까지 가졌기 때문에 이 상황이 여성이 이 남자를 굉장히 뭐 의도적으로 계획하에 찔릴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게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찔른 횟수가 1회밖에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는 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네. 이 여성이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행동을 한 것이지 실수지 이게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이 여성의 운명이 너무나 기구하다라는 것으로 여성의 편을 좀 들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앞서 이인철 변호사님이 참 얄궂은 운명이라 그럴까요? 이런 끔찍한 부부가 될 뻔했습니다. 물론 사실혼 관계는 부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부부간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날 이 아내란 사람은 자신의 뱃속에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의 결실 아이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서요, 이인철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날 하필 또 아이 임신된 사실을 알았는데 만약에 가정이긴 합니다만은 며칠 전에만 그 사실을 알았어도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이 남성 같은 경우에도 뭐 양심 있는 남성 같은 경우면 좀 조심했겠고 네. 아하. 여성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참았겠죠 아이를 네. 생각해서 근데 그걸 나중에 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요. 네. 하여튼 그 법원에서도 좀 그런 점이 참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판사님 입장에서도 아이는 이미 태어났거든요. 태어나서 아하. 심지어는 2심에서는 이 여성이 피고인이 아이를 이제 딱 들고 갔다고 해요 법정에. 아.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도 또 어린 아이를 또 누가 키워야 되느냐. 네. 물론 이제 명시적으로는 그런 사정을 참작하지 않았다고 했겠지만 좀 내면에서는 좀 그런 네. 점이 참작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상희 소장님, 네. 뭐 과거 국내 영화에도 그런 소재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여성은 어쨌든 명백히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수감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수감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를 볼 때마다 누군가 떠오를 거 아니에요. 아유, 당연하죠.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 여성이 3개월 후에 이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임신을 했다는 것은 둘의 사이가 좋은 시간도 굉장히 있었고 미래를 평생 꿈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운명의 장난이라던가 하지만 두 사람에게 너무나 가혹한 상태다. 왜냐하면 여성은 그 아이의 그 남성과 생을 함께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본인이 꿈꿨던 미래, 단란한 가족 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긴 하지만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니까 네. 아이의 아빠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볼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좀 가혹한 벌을 받고 있는 심정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수정 교수님, 네. 물론 이 여성도 뭐 할 말은 많을 것 같아요. 재판 과정에서 그렇겠습니다만 아이를 앞서 이인철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2심 항소심 때 아이를 재판정에 데리고 나왔다. 이 부분은 글쎄요. 의도된 행동이라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징역형이 나왔으니까 네. 집행유예라도 받으려면 무엇인가 이제 동정을 호소해야 되니까 아마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것 같은데
그런데 교도소, 구치소죠. 재판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아하, 네. 그 구치소 안에서 이 아이를 18개월까지는 엄마가 돌볼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당한 권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몇 개월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네. 만약에 뭐 18개월이 되지 않았으면 여전히 구치소 안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허용된 기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데리고 나왔을 수도 물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혹시요, 이인철 변호사님. 네. 글쎄요, 법에도 눈물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혹시 물론요, 시청자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아이 때문에라도 혹시 감형의 요소가 될 수는 있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변호사라면 네. 그걸 충분히 이제 호소를 할 겁니다. 아하. 재판부한테. 왜냐하면 어쨌든 이렇게 끔찍한 일이 발생한 거는 잘못한 거죠. 누가 봐도 잘못한 거지만 네. 또 미래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아이를 또 키워야 되는데 엄마 말고 또 키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감안해주고 또 이 네. 남편을 공격하게 된 그 이유, 그 네. 이유가 남편이 만약에 평상시에 가정폭력이 심했다면 네. 그런 것도 참작을 해달라고 주장했겠지만 아하. 그래도 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네. 정말로 끔찍한 일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남편을 공격하지 마시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세요, 집을. 나오셔가지고 법적으로 구제 절차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접근금지 처분할 수도 있고 네. 뭐 이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합법적인 방법에서 좀 권리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안타까워요. 왜 아버지가 없는 아이를 엄마 홀로 키워야 된다는 상황은 안타까울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래도 죄값은 어느 정도 진심으로 뉘우칠 만큼은 치러야지 사회가 그래도 긍정적인 눈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반성이 먼저라는 겁니다. 반성요.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도 짚어봤던 강진 여고생 실종 미스터리 오늘이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실종된 여고생을 찾기 위해 실종 엿새째인 어제도 수사는 계속됐습니다. 기존 경력 6개 중대 4개 중대 이제 추가를 해서 한 800명에서 900명 그리고 뭐 드론, 헬기까지 이제 동원돼서 수색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어제 이 수사 과정에서 이 피의자 그러니까 여고생의 아버지 친구죠. 숨진 이 피의자의 추가 동선, 일부 동선 정황을 경찰이 이제 확보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남성이요, 그러니까 16일, 그러니까 실종 당일이죠. 이 남성이 살고 있는 집 주변의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이날 밤 9시 20분에 남성이 승용차를 타고 집을 나서는 장면이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13분 뒤 9시 33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까지 포착이 됐는데요. 이 남성이 당시에는 가족들에게 읍내 당구장에 다녀오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이 시간대 그러니까 9시 20분부터 33분 사이 이 시간대에 남성이 저수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를 확보를 했습니다. 당시에 저수지에서 남성의 휴대전화 그러니까 신호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일단은 이인철 변호사님 용어 하나 정리를 하고 갈게요. 지금 네. 피의자로 봐야 됩니까? 용의자로 봐야 됩니까? 이 지금 숨진 남성을요. 근데 아직까지는 확실히 이 사람의 범행 현장, 범죄가 이렇게 수사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피의자보다 용의자가 일단은 맞지 않나 적절할 이런 것 생각이 같다네. 듭니다. 예. 그럼 용의자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지금 상황에서는 스스로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해서 사망을 한 여고생의 아버지의 친구란 이 남성은 지금 용의자로 일단은 호칭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용의자가 13분간의 행적이 지금 상당히 궁금하고 뭔가 이게 이수정 교수님 13분간의 외출, 늦은 밤의 외출, 13분간의 그 공백 이게 이번 여고생 실종 미스터리를 뭔가 해답을 줄 그럴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아하. 9시 20분에 혼자 이제 홀몸으로 네. 차를 끌고 나갑니다. 아하. 그래서 그 차량이 돌아다닌 지점을 이제 위치를 확인을 하니까 그게 이제 저수지 인근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무엇인가 저수지를 가야만 했던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네. 거고요. 아마도 낮 시간대에 2시 반에서 돌아와서 이제 세차를 할 때까지 네. 처음에 본인이 목표했던 무슨 일인가가 이제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하.
그런데 이제 차량 안에 네. 이제 뭐 누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미리 저 지역에다가 옮겨놓고서는 다시 가가지고 수습을 한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저 지역은 지금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경찰에서는 저 지역에 굉장히 많은 인원을 투입을 해서 잠수부까지 투입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조만간 저수지에 물도 뺀다고 그렇게 이제 그래요?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하. 네. 지금 앞서 그림에 잠깐 나왔던 그 저수지가 바로 이 용의자, 이 남성이 13분간 휴대전화 위치 추적, 신호가 잡혔던, 마지막으로 잡혔던 13분간 머무른 것으로 추정되는 그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수정 교수님 말씀대로 경찰은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잠수부 등을 동원해서 저수지 밑바닥을 훑고는 있습니다만 역부족일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굉장히 저수지가 규모가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수지의 물을 다 빼는 방안도 지금 신중히 고려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경찰 얘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으로 들어오는 이동 경로상 도로 주변하고 그 안쪽 그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 지금 수색 범위 확대해서 수색하고 있고, 변사자 집 주변 가게 뭐 이런 데도 더 세밀하게 더 수색도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집 주변은 지금 3번에 걸쳐 수색을 했는데요. 첫날 가서 전부 증거물 될 만한 것들 다 하고 회름 반응이 나오면 다 하고 했는데도 회름 반응은 그날 바로 했거든요. 10일 날 그건 회름 반응 안 나왔습니다. 시료를 채취해서 국가수로 보냈는데 아직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관심 갖고 있으니까 금방 나올 겁니다. 며칠 걸리죠. 실종자 수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변사자하고 연관성, 그 다음에 그 이동 경로상의 그 분석하고 위치 이동 상태, 또 중복되고 하는 부분들을 전부 이제 지금 분석해서 수색법도 지정할 겁니다. 지금 어제도요, 사실 저희가 알아보니까 지금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물을 일부 빼긴 했습니다. 수위를 좀 낮추려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지금 역부족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밑바닥이 보일 때까지 물을 빼는 방법도 아마 신중하게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이인철 변호사님, 지금 이 숨진 남성, 용의자의 행적이 여러 가지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일단은 휴대전화 부분만 일단 놓고 볼게요. 애초에는 경찰은요, 이 남성, 용의자가 실종된 여고생을 만나러 갈 때는 휴대전화를 자신의 가게에 두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밤 9시, 당일날 밤 9시 20분에 13분간의 공백이 있을 때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왔어요. 뭔가 휴대전화 위치도 들쭉날쭉합니다. 가지고 갔다가 안 가지고 왔다. 뭔가 이 휴대전화 비밀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추정입니다. 추정을 전제하고 만약에 이 용의자가 범인이라면, 어떠한 끔찍한 범행을 한 범인이라면 만약에 범인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휴대폰을 당연히 놓고 가겠죠. 그러면 장소가 포착이 되니까. 근데 휴대폰을 가져간 이유는 뭐냐?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니까 휴대폰을 가져가도 큰 상관이 없다. 근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범인은 반드시 범행 현장에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수지를 다시 갔다는 말입니다. 그럼 저수지가 뭔가 범행의 현장이거나 아니면 뭐 증거물을 은닉하거나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러 다시 간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제대로 뭐 잘 숨겨놨나? 제대로 숨겨놓지 않으면 다시 숨겨놔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저수지를 갔지. 아니 그럼 왜 저수지를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수지를 저도 이제 이 교수님 말씀대로 이 저수지가 아주 중요한 그런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차량이 찍힌 CCTV 보셨죠? 그때는 상당히 밝은 대낮입니다. 그때가 뭐냐면 이 여고생을 만난 시각이, 즉 여고생이 친구에게 문자를 보낸 시각이 2시 1분입니다. 지난 16일 2시 1분입니다. 그때가 바로 여고생이 문자를 보내고 집을 나서는 시간인데, 자, 그리고 저 시각은, 차량이 찍힌 시각은 2시 15분쯤. 보세요. 실종 여고생 집에서 20km 떨어진 곳, 그곳에 차량이 저렇게 포착이 됩니다. 근데 저곳은요, 저 용의자, 숨진 용의자가 어렸을 때 이 생활을 했던 자신의 고향입니다. 그 인근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차량이 포착이 된 거예요. 일단 당시 행적을 홍수미라는 선 일단 시간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사고 당일
실종 당일로 하겠습니다. 실종 당일 1시 50분에 이 용의자가 강진읍 보신탕 가게, 자신이 운영하는 보신탕 가게에서 나오는 이제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2시에 이 실종 여고생 집과 600m 떨어진 거리에서 이 용의자의 차량이 발견이 되는데 뭐 그 인근의 뭐 버스 승강장일 것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요. 이 여고생이 지난번에 뭐 친구한테 메시지를 전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바로 이 시간대에 이 여고생이 친구에게 아버지 친구가 소개해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해남 방면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한 15분, 14분 정도 지났을 때 이 실종 여고생의 집과 20km 떨어진 도안면, 그러니까 범죄 현장으로 추정되는 이 도안면에 이 남성 용의자의 차량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요. 그리고 4시 24분에 이제 실종 여고생의 휴대전화가 꺼지기 시작을 해서 그로부터 한 뭐 30분 정도 지나서 이 남성의 차량이 도안면을 빠져나가는 모습까지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남성의 차량이 썬팅 처리가 돼 있어서 안에 누구가 있었는지, 동승을 하고 있었는지는 현재까지는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시 35분에 이 남성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희가 어제 보여드렸듯이 이 남성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차를 세차를 하고 또 옷가지로 추정되는 물건을 이렇게 태우는 장면이 이제 CCTV에 포착이 된 거를 이제 경찰이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서 CCTV는 차량이 찍힌 CCTV는 이 여고생의 휴대전화가 꺼진 시각 오후 16일 오후 4시 24분 그 직후 즉 도안면을 빠져나올 때 찍힌 CCTV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요. 이 장면입니다. 차량의 앞유리 썬팅이 너무 진해서 지금 운전자만 탄 건지 운전자 옆에 조수석에 사람이 있는 건지는 저 CCTV상으로는 확인이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더더욱 미궁으로 빠지고 있는데 근데요. 이수정 교수님. 네. 당시 이 만난 상황을 보면 CCTV상 즉 여고생 집에서 600m 떨어진 곳에 저 용의자의 차량이 주차 즉 서 있는 게 CCTV 포착이 돼요. 그러면 뭔가 저기서 만나기로 사전에 약속이 된 걸까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약속이 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아하. 왜냐하면 아르바이트 얘기는 이미 15일 날, 아하. 그러니까 이제 실종되기 전날이죠. 네. 친구에게 내가 이제 이런 제안으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는데 네. 페이스북을 계속 보고 있어라. 혹시 만에 하나 나한테 위험이 생기면 좀 경찰에다 신고를 해달라.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먼저 이제 집 뭐 바깥에서 2시경에 기다리고 있을게라고 아하. 아마 이 여학생하고 서로 간에 사전에 미리 얘기가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친구에게 이 여고생이 뭐 2시 1분께 연락을 이제 문자 메시지를 줬는데 해남 쪽으로 아르바이트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하. 근데 물론 해남 쪽으로 가지 못한 채 중도에 지금 네.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실은 계획을 해서 네. 아이를 유인해서 차에다가 태우고 네. 본인이 원하던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다 보니까 네. 휴대폰도 안 갖고 나가고 그리고는 블랙박스도 켜놓지 않고 며칠 전부터 그래서 노린 일까지는 벌렸는데 네. 문제는 그 이후가 자기가 예상했던 것과 굉장히 빗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요. 여기서 짚어볼 대목이 있습니다. 여고생 집에는 앞서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처럼 인적이 드문 버스 정류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평소에도 인적이 드문 곳이래요. 그리고 여고생 집에 600m 떨어진 곳에 바로 이곳입니다. 600m 떨어진 곳에 용의자의 차량이 멈춰 있던 게 포착됐어요. 그러면 이인철 변호사님, 근데 경찰이 여고생과 저 용의자의 휴대전화 내역을 6개월 전부터 쭉 훑어봤는데 네. 두 사람이 서로 연락한 정황은 없어요. 그렇다면 혹시 이 용의자가 당시에 자신의 휴대전화는 가게에 두고 나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대포폰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아하. 아니면 통화 기록이 안 나는 어떤 SNS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아. 거기 보니까 뭐 페메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거는 SNS이기 때문에 통화 기록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네. 단순히 둘이서 뭐 통화 기록이 없었다고 해서 이거는 두 사람의 관계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잘 생각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네. 여고생이 낯선 남자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차를 타고 보통 그 친밀하지 않으면 쉽게 상식이 납득이 안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버지 친구니까 아마 믿었던 사이인 것 같습니다. 네. 믿었기 때문에 그 먼 곳을 따라간 거 아닙니까? 아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상황,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의 불안감과 걱정 그리고 여고생을 빨리 하루빨리 찾아야겠다는 마음은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지금 인근 주민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가요 마을에 가 20분에 찍혀가고 어디에? 여기 남동 마을 여기 이 밑에 우개가 있어. 한국에. 이우기가 카메라가 있는데 여기 얘가 그걸 들어간대. 학생이 한국에서 살아. 그러니까 걸어서 여기까지 걸어왔던 것이요. 아, 여기 바로 위에 살아요? 예, 여기 도로가에. 집두 채 있어요. 여기 말고 여기 가세타 같이 옆에. 여기서 가면 가세타 옆에. 그럼 이우기가 시스템이 하나 있고요. 마을에 들어가는. 그럼 걸어오는 장면이 찍혀 있다니. 예. 맞아, 아무도 없어. 지금 집에 아무도 없어. 여기 부모들이 다 나가고 있어. 혹시 그 학생 아세요? 예? 그 학생 아세요? 학생만 찍겠어. 걸어간 것이. 박상희 소장님, 네. 물론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정적 단서나 증거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추정에 경찰도 지금 수사에 애를 먹는 것 같은데 지금 보세요. 50대 남성 용의자 지금 숨졌습니다만 용의자의 어떤 행동이 수상쩍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이 여고생은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아르바이트 친구 즉 아버지의 친구라는 사람의 소개로 아르바이트를 짜러 간다. 그런데 그 목적지가 해남에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실종 여고생 집과 20km 떨어진 도안면으로 향해서 그렇다면 추정입니다만 여고생 집 인근에서 차량에 태운 후 도안면으로 가는 과정에서 뭔가 방향이 다르다. 여기는 해남 가는 방향이 다르다라고 뭔가 언쟁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차 안에서 뭔가 어떠한 일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까요? 지금 차도 굉장히 중요한 네. 물품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과수에 의뢰가 됐다는 것 같은데요. 차 안에 네. 있는 머리카락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의뢰가 되고 있다는데 세차를 했죠. 집에 네. 도착하자마자 세차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뭐 내부 세차까지 다 하고 무언가 또 물품을 소각했다고 전해지지 네. 않습니까? 옷가지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다라는 아하.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용의자는 기본적으로 이 학생한테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맨 처음부터 저는 해남에 갈 생각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하. 해남에 뭐 연구지가 없거나 정말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지 않다면 왜 가겠습니까? 네. 맨 처음부터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요. 네. 가족끼리 잘 알고 있는 가족이잖아요. 네. 근데 내가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 주는 걸 너희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수상쩍지 않습니까? 아하. 미성년자애한테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는데 그 부모한테 얘기 안 하면 누구한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의도성이 굉장히 다분했고 네. 또 이 자동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가능성은 당연히 경찰이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저 모습도 이수영 교수님, 저 CCTV는 바로 용의자, 숨진 용의자의 집 주변에 있는 넉 대의 CCTV 중에 몇 대에 찍힌 포착된 모습인데 저 때가 바로 실종된 여고생의 어머니가 걱정된 마음으로 저곳에 와서 초인종을 누르니까 뒷문으로 황급히 빠져나가는 CCTV입니다. 그러면서 가족한테는 심지어 집에 불도 켜지 말라고 했대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부인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인한테 불 켜지 마라. 사람 뭐 자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위장을 해라 이런 네. 얘기였던 것 같고 그런 이제 와중에 뒷문으로 저렇게 아주 그냥 정신없이 빠져나가는 네. 모습을 볼 때 저건 사실은 숨길 무엇인가 정말 숨길 게 있지 않고는 아하. 저렇게 행동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서 네. 지금 저 뛰어나가기 전에 네. 이미 뭐 숨길 만한 일들을 모두 정리를 한 상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네. 이제 추정이 되죠. 네. 이인철 변호사님, 시간상으로 보면 앞서 13분간의 저 용의자의 행적 미스터리가 있던 것은 밤 9시 20분부터 밤 9시 33분까지 13분간의 행적, 즉 저수지 인근에서 휴대전화 신호가 포착됐고 저때 뒷문으로 달아났을 때는 밤 11시가 훌쩍 넘긴 시간이었어요. 바로 11시 8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33분에 돌아와서도 1시간 반 정도는 집에 머무르면서 무언가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마 만약에 이 사람이 범행을 했으면 그거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하면서 걱정이 됐겠죠. 아하. 이게 뭐 만약에 범죄를 했다면 이게 완전 범죄로 과연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고생의 어머니가 찾아오니까 아이고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일단 도망가야지. 아하. 도망을 간 거예요. 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뭐입니까? 우리 이 교수님 잘 지적했지만 잘못을 했기 때문에 도망갔고
더 끔찍한 것은 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아하. 그것은 뭔가 이 사람이 아주 자신이 목숨을 끊을 만큼 그런 잘못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 목숨을 왜 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뭐 대추정이 합니다만 이 용의자가 정말로 좀 무책임하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강력하게 네. 듭니다. 지금 이 용의자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바람에 그리고 현장에서는 용의자의 이 몸에서는 어떠한 유서도 발견되지 않고 경찰 수사 결과 타살의 흔적도 없는 것으로 일단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수정 교수님, 경찰의 수사가 지금 오늘도 앞서 저희가 좀 알아봤더니 들어오기 전에 지금 오늘도 대대적으로 경찰 병력 동원해서 인근을 샅샅이 수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경찰도 지금 상당히 이 여고생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강할 텐데 그러려면 뭔가 단서가 나오다. 지금 단서가 너무 오리무중이에요, 지금.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탐색견, 탐지견도 이제 동원을 하고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인체 반응이 있으면은 금방 이제 나타날 텐데 아하. 문제는 인체 반응을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다는 거 보면은 네. 그러면 아마도 탐지견이 이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지역에다가 은닉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저수지는 비교적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예, 예. 문제는 이제 저수지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때 나오지 않을 때 아무 흔적도. 그러면 이 사건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는가? 아하. 저는 사실은 그게 더 문제라고 보입니다. 아. 지금 일단 용의자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이미 사망했어요. 아하. 그러면 이미 사망한 범죄자의 사건은 사실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아이는 사라졌는데 그리고는 이 용의자와 매우 밀접히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망에 이르다 보니까 자살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의 실종을 유야무야 한 일주일 정도 내지는 한 열흘 정도 더 이제 찾아보고 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제가 느낄 때는 제일 큰 문제고요. 그렇게 되다가 결국 이 실종 사건이 미제로 빠질까 봐 그게 지금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죠. 제발 좀 무엇이라도 흔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순간에서는요. 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 이 부모님은 애가타게 백방으로 이 여고생 자신의 딸을 찾고 있을 거기 때문에 뉴스파이터 같은 마음으로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얘기,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찾을 거라고 경찰이 찾아낼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린 배우 조재현 씨 관련 성폭행 의혹 그런 주장을 했던 여배우 얘기를 들려드렸는데 하루 만에 지금 조재현 씨 측에 반격이 나왔습니다. 박상희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배우 측이 이제 폭로를 했는데요. 네. 조재현 씨 측에서도 상당히 좀 강력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억울하고 이거는 이제 미투와는 별개로 이것은 굉장히 내가 억울하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공방까지도 펼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재현 씨가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를 그 여성에게 지금 보낸 것까지 어제 얘기를 했죠. 네. 그러면은 성폭행이 아니었는데 왜 돈을 보냈냐라는 네. 이제 질문이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의된 성관계였다. 그리고 성관계된 장소는 화장실이 아니라 그 여성의 집이었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나는 협박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여성의 어머니가 뛰어와서 유부남인 네가 왜 내 딸과 이런 관계를 갖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협박을 돈을 내놔라라고 협박을 했는데 어느 정도로 협박을 했냐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야쿠자랑 아주 친하다, 뭐 같이 산다라는 표현도 지금 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야쿠자를 보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어이구. 이제 협박을 했어. 그래서 네. 어제 기사 중에 하나는 뭐 여배우의 엄마는 야쿠자의 여인, 뭐 이런 식의 기사도 떴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 야쿠자라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많은 대중들이 좀 일이 크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여배우 쪽에서는 또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야쿠자란 얘기는 우리 어머니가 범죄랑 연결돼 있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 되면 명예훼손이다. 우리 어머니 지금 76세고 16년 전에는 60세였다. 그리고 키는 153cm밖에 안 된다. 그런 우리 어머니를 야쿠자랑 연결해가지고 협박했다고 얘기하다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말이고 상상이고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뒤에 조재현 씨 측 법률 대리인
박헌홍 변호사 얘기를 들려드릴 텐데 일단 잠시 뒤에 들려드릴게요. 일단 짚어보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지금 어제 이 시간까지만 해도 뭔가 상황상 조재현 씨 측의 어떤 입장이 조금은 곤경에 처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어제 MBN의 뉴스파이터의 보도가 나간 이후에 바로 조재현 씨 측 법률 대리인이 물론 기자회견을 한 거 아닙니다만 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세세하게 밝히면서 지금 상황이 상당히 첨예한 주장이 팽팽해지는 양상으로 지금 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수영 교수님. 네. 일단 이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배우 측, 제1교포 출신 여배우 측과 조재현 씨 측의 입장이 일단 성관계가 일단 성관계는 조재현 씨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성관계가 있었던 장소부터도 일단 많은 차이가 있고 지금 여러모로 주장이 지금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성 측이 이야기하는 거는 전형적으로 이제 성적으로 공격받은 그런 네. 장소와 특징들 이런 것들 진술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조재현 씨 측에서 이제 주장하는 거는 성관계가 없었던 게 아닌데 그 여성의 집에서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집에 다른 식구들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은 합의하지 않고는 사실 비명이라도 지르면 당장 구조하러 쫓아 들어올 텐데 네. 그런 장소에서 무슨 성폭행이냐 이렇게 네.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하. 문제는 이 사건에서 좀 의문이 되는 거는 뭘까요? 지금 우리가 친고죄가 2013년도에 폐지됐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2003년도에 폐지된 친고죄를 고려해 본다면 그 전까지는 사실은 합의를 하면 예컨대 성폭행이더라도 네. 서로 간에 이제 돈을 주고받고 이러면은 사실은 입건이 됐다가도 취하되는 경우들이 워낙 많았어요. 네네. 그런데 이 사건이 2002년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여성은 이미 수천만 원을 본인이 인정하는 게 4천만이고 조재현 씨가 주장하는 게 7천만 원이에요. 네. 그럼 돈도 이미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제 와가지고 네. 그 당시에 처벌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이었냐 아니었느냐 네. 하는 건 차치하고라도 네. 그 당시에 그와 같은 절차를 쭉 지나서 네. 이제 와가지고 왜 또 이 사건을 들고 이렇게 문제를 삼느냐가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하. 네. 그러면 이인철 변호사님. 네. 돈 얘기는 어제 이 시간을 사실 저희가 전해드렸어요. 네. 이 실제로 돈이 금전적, 물론 양측이 주장한 액수의 차는 있습니다만 금전적 관계, 즉 금전적 거래는 오고 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번 이 사건, 이 주장에서 들여다봐야 할 주목해봐야 할 부분은 어떤 겁니까 대체 그러면? 결국에는 성폭행이냐 아니면 네. 합의된 관계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 아닙니까? 아. 근데 이제 이 교수님께서 잘 지적했듯이 너무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설령 이 여성의 주장이 다 100% 팩트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수사와 처벌은 굉장히 어려워요. 아. 친고죄도 이 당시엔 친고죄였기 때문에 고소기간도 지났고 네. 또 공소시효도 이미 지났고요. 네. 또 성폭행이라 하더라도 또 증거도 또 찾아야 되고.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여성의 말이 진짜였다면 그 당시에 2002년만 해도 그래도 물론 여성께서 굉장히 성폭행 피해에 걸리고 이제 힘들다고 하지만 네. 그래도 고소를 하거나 수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화장실이라면은 얼마 전에 유명 연예인이 화장실에서 성폭행했다고 여성들한테 고소당했는데 다 무혐의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건만 봐도 이 여성에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약간은 불리한 게 아닌가 참 안타까워서 만약에 이 여성의 네. 말이 사실이라면 네. 그 당시에 빨리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고소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저희는 어느 쪽 편을 들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뉴스파이터는 그런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 또 어느 편을 들 수도 없는 상황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쪽 여배우 측과 그리고 조재현 씨 측의 얘기를 저희가 차례대로 짚어볼 텐데 먼저 홍순빈 아나운서 네. 여배우 제1교포 출신 여배우의 얘기를 일단 주장을 한번 얘기를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조재현 씨 측 얘기를 들어볼 텐데 일단 짚어주세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네. 여배우 측에서는 돈 달라고 얘기한 적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분들끼리 만나서 이제 저희 뜻이 전달된 적이 없습니다. 돈을 어떻게 배상 원하는지 구체적인 얘기,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그게 협박이 되고 고소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핸드폰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어머니가 사업에 망해서 협박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조재현 씨 측으로부터 들었지만 네. 사실 어머니 망하지도 않았고 네. 그런 일 일절 없었다. 네. 내가 원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사과를 받는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여배우 측의 주장을 들었어요. 여배우 측은 뭐 휴대폰비가 없으니까 휴대폰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했다는 어제 조재현 씨 측 법률 대리인의 얘기에 대해서 지금 황당하다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재현 씨 측 법률 대리인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를 찍고 이제 인기가 올라갔었는데 그 직후에 이제 그 어머니가 돈을 요구했죠. 그러면서 이제 돈을 요구한 게 뭐 몇 달 데리고 살아라. 뭐 집에다 알리겠다. 뭐 저희가 뭐 일본에서 야쿠자하고 같이 사는데 뭐 야쿠자를 보내서 뭐 이런 협박을 하면서 이제 돈을 요구해서 이제 처음에 3천만 원을 보냈고 그 이후로 뭐 1,000만 원, 500만 원, 뭐 몇백만 원, 뭐 심지어 휴대폰 요금 또 요구해서 보냈고 그다음에 뭐 비행기 티켓 값이 없다 이렇게 해서 보냈고 그게 2011년, 12년까지 그렇게 보냈는데 뭐 그러다 잠잠하다가 미투 사건이 있고 나서 내용 증명이 온 겁니다. 최종적으로 요구한 거는 또 3억이었고요. 저희 쪽에서는 돈을 못 준다. 이제 뭐 예전에 뭐 왕성한 활동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나온다면 물론 협박도 있지만 뭐 기사가 나온다면 상당한 치명타를 있기 때문에 뭐 끌려다닌 건데 뭐 밑으로 다 내려놨기 때문에 이제 뭐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변호사 지금 조재현 씨 법률 대리인 얘기 들어봤습니다. 변호사 얘기 들어봤는데 일단은 여배우 측의 주장과는 180도 다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홍순빈 아나운서 각서 부분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여배우 측에서 조재현 씨에게 돈을 요구를 하니까 나중에는 뭐 각서까지 썼다라고 조재현 씨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돈 달라지 않겠다는 이제 각서까지 썼다고 이제 조재현 씨 측에서 주장을 했는데 반면에 이 여배우 측에서는 각서를 쓴 일 없습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네요. 네. 근데 박 소장님 지금 주장이 너무나도 양측의 주장이 너무나도 팽팽히 맞서고 첨예하게 달라서 일단 짚어보고 말씀드려볼게요. 성폭행 관련해서도 여배우 측은 16년 전 조재현 씨로부터 성폭행 당했고 여전히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하지만 조재현 씨 측은 2002년 방송국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일 없고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그리고 제일교포 여배우는 연기 연습, 그 공사 중인 화장실에서 연기 연습하자고 따라갔더니 그런 일을 당했다. 하지만 조재현 씨 측은 화장실 성폭행은 거짓이다. 당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은, 즉 성관계는 인정하고 있어요. 조재현 씨는 지금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은 여성의 집이었다. 조재현 씨 측은 당시 자신의 집에 조재현 씨를 초대한 것도 여성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여배우는 무슨 소리냐? 당시에 내 집에는 치매를 앓고 있는 거동을 못하는 외할머니, 그리고 그 간병인, 도우미 아주머니, 기사 아저씨, 상주에 있었기 때문에 조재현 씨를 내가 단둘이 은밀하게 초대한 적은 없다. 명백한 거짓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명백히 180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데다가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기억에 있어서도 서로 뭐 틀릴 수도 있고 또 누구 말이 옳은지 저희로서는 뭐 알 수가 없는데요.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격자나 증거문들을 좀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여성이 얘기할 때는 그 당시에 나한테 오빠 그렇게 하지 마라고 나를 도와준 코디네이터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이 조재현 씨는 그 여성의 집에 가서 성관계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성은 그럴 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때는 기사 아저씨도 있었고 도우미 아줌마도 있었고 간병인도 있었다. 그러니까 조재현 씨가 만약에 들락날락 걸었다면 누군가가 또 봤을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조재현 씨 말로는 이 여성이 나중에 내가 촬영하는 곳에 놀러 오기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있던 촬영 팀들이 봤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입금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 입금이 있는 뭐 통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입금이 예를 들어서 뭐 몇천만 원이 갔을 수도 있지만 지금 얘기를 하면 휴대폰비를 조금 보내주기도 하고 네. 뭐 생활비가 없다 그래서 조금 보내주기도 하고 이랬다니까 그 입금 내역을 봐도 어느 정도 추측이 또 가능할 수도 있고요. 네.
각서도 지금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각서를 분실했다라는 건지 그 각서가 있다면 굉장히 좀 쉽잖아요. 그래서 아하. 결국에 좀 모두가 노력을 기울이면 진실에 가깝게는 가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 소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하셨는데 네네. 거의 변호사 뺨칠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왜냐하면 이 성폭행이냐 아니면 합의된 거냐면 아무도 몰라요. 네. 왜냐하면 단 둘이 있었던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여성이 바로 고소하지 않은 이상 이게 정말로 합의에 의한 거지. 그래서 실무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전후 사정, 정황적인 증거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성폭행이라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성폭행 후에 여성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겠죠.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뭐 고소한다든지 친구한테 뭐 상담한 이런 정황이 나오면 성폭행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만약에 합의된 관계였다. 그러면 그 관계 후에 둘이 뭐 친밀하게 어딜 갔다든지 네. 아니면 친밀하게 뭐 통화를 했다든지 문자를 주고받았든지 네. 그러면 성폭행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 소장님 잘 지적하듯이 네. 그 주변에 증인들이 있을 겁니다. 증인들이 이 둘과의 사이가 어땠는지 이 날짜 이후에 어떤 뭐 정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 사실 진실에 접근할 수가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이 합의된 관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조재현 씨 측에서는 오히려 나중에는 이 성관계 후에 이 여성이 자신한테 왔다. 오히려 그 여성을 타일러서 돌려보내야 했을 정도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얘기만 들어봐도 어느 쪽으로 쉽게 결론이나 어느 쪽이 말이 맞다 이 손을 들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양측이 법률적 다툼을 벌일 각오까지 지금 돼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대신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인데요. 어떤 어르신이 위험하게 걸어가고 있답니다. 홍수민 아나운서. 네, 한 순찰차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그 모습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5월 한 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도로 갓길에 홀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을 하는 겁니다. 경찰이요, 이제 할아버지를 차에 태우고요. 어디에 사세요? 어디로 가세요? 물어보지만 할아버지가 대답을 못합니다. 뭔가 치매 증상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파출소로 할아버지를 데려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계속요, 이름을 제대로 얘기를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다행히도 지문 등록이 돼 있어서 이 할아버지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면요. 이수정 교수님 저 블랙박스에 잠깐 있었는데 저 덤프트럭이요. 화물트럭이 저 어르신을 이렇게 피해 갔어요. 지금 지금 나온 거 보이시죠? 하마터면 저게 또 날이 어두컴컴했으면 큰일 날 뻔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뭐 갓길을 그야말로 정말 방향도 모른 채로 그냥 하염없이 걷는 이런 이제 거의 한 3일 걸으셨다고 알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집을 나오긴 했는데 네. 본인의 집이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니까 아하. 뭐 보통 이렇게 알츠하이머성 치매 같은 경우에 단기 기억, 그러니까 최근의 기억, 뭐 만약에 집을 옮기거나 이러면 기억 네. 못 하십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증상 때문에 결국 찾지를 못하고 계속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너무 눈여겨서 순찰차가 잘 봐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할아버지가 뭐 귀가할 수가 있어서 진짜 이런 이제 그 사건을 볼 때마다 정말 칭찬을 하고 그러니까요. 싶어요. 예. 영상 마지막 부분에 네네. 보시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길을 잃어서 집과 반대 방향으로 3일 동안 45km를 아까 그렇게 홀로 걸으셨던 건데 할아버지가 기력이 없으시니까 조금 전 보신 영상처럼 경찰관들이 할아버지의 이렇게 뭐 저녁 식사, 밥까지 챙겨드렸다고 합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가족들이 와요. 그런데 박상희 소장님, 남양주가 집인데요. 남양주에서 반대 방향으로 터벅터벅 사흘간 45km, 말이 45km까지 가평까지 갔대요. 그러니까 45km는 정말 운전하고도 쉬운 길이 아닌데 네. 걸어가셨다고 하니까 날도 더우신데 식사는 어떻게 하셨는지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네. 계속해서 혼잣말 하시는 게 집에 가야 되는데 이 얘기만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에 가야 된다, 자식들한테 가야 된다 그 마음만 가득했는데 어쩔 줄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가족들이 왔을 때 가족들도 정말 천만다행이고 너무나 고맙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가족들이 이 할아버지 실종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족들도 애타게 아버님을 찾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경찰들께서 가족을 잘 이제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요. 정말 남의 일 같지 않고 우리 맞아요. 어머님들의 일 같기도 하고 아버님들의 일 같기도 해서 굉장히 마음 짠합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치매 네. 어르신 뭔가 좀 이 국가가 나서서 이제 대책을 좀 네. 세울 때가 된 거 아니에요? 제가 두 가지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럴까요? 치매 네. 어르신 모시고 있는 가족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치매 어른을 치료하고 예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의료적으로 치매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가 돼가지고요.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네. 그거 이용하시고요. 또 두 번째는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는 재산이 있거나 신상보호를 누군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가족이 할 수 있지만 가족 간에 분쟁이 생기거나 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년 후견인을 꼭 신청하십시오. 아하. 그러면 이제 전문가 단체가 우리 치매 어르신을 돌볼 수 있으니까 꼭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서 얘기 나왔지만 지문 등록을 해 두시는 것도 혹시 길을 잃어버렸을 때 빨리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월 20일 금요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